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인프레에 대한 그 경보는 월가 쪽에서 계속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그 인프레 기대 심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27일 기준인데요. 미국 국채 시장이 그 앞으로 5년간 기대하는 그 인프레 지표, 그죠? 5년물 BER,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이게 이제 명목 국채 금리에서 물가 변동체 그 금리를 뺀 수치인데 이게 2.96%, 이게 사상 최대폭입니다. 지금 그 채권 시장에서 가장 믿을 만한 인프레 지표로 간주가 되죠. 이 5년물 그 BER이 3%를 찍으면은 이제 시장이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3% 인프레를 예상한다는 의미입니다. 다 아시겠지만요. 그 10년물 BER도 2.67% 정도.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도 그 상승 탄력이 이어진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그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이건 이제 연준이 인프레 지표를 굉장히 중시하는 건데 PCE 전망치를 높였습니다. 올해 연말 그 PCE 상승률 전망치를 그동안에 4.25%로 봤는데 이걸 4.3%로 높였고요. 내년 6월 말 같은 경우도 2.7%에서 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말 같은 경우는 2.2%에서 2.0% 조금 좀 전망폭이 좀 좁혀지긴 했습니다. 2.15% 조금 좁혀지긴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공급 제약 해소 속도가 더딘 게 그 자산 감축 그 테이퍼링 즉각적인 여파다 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에 대비한 인프레가 당초 예상보다 높을 거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높은 인프레 추이는 그 내년에 그 조기 금리 인상 위험을 키우는 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급 병목이 그 조금 완화되는 조짐이 있다. 여기 따라서 그 4분기에는 자동차 반도체 공급하고 자동차 생산은 조금 개선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습니다. ING도 25일자 보고서에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스태그, 이게 이제 경기 침체 쪽 표현이고 플레이션, 물가 상승인데 스태그보다는 플레이션 쪽에 더 걱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NG는 그러면서 이번에 나오는 성장률, 3분기 성장률, 이거 나왔죠. 지금 2.8%가 예상이 됐는데 2%로. 그러니까 지난 2분기 같은 경우는 6.7%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대개 성장률이 둔화할 거라는 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내일 새벽이죠.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의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지 않겠느냐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그 트위터 CEO 잭 도시가 그 전 세계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프레가 올 거라고 경고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월가 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건 아니다 견제를 했습니다. 그 돈나무 아크 인베스트의 그 캐시 우드 CEO가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지금의 인프레는 공급망 인프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도시의 말이 타당하지 않은 3가지 이유를 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근거로 기술 혁신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연간 그 AI 같은 경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연간 훈련 비용이 이게 40에서 70%씩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모든 부문에 이런 그 파급 효과가 갈 거다. 그 비용이 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얘기를 한 게 창조적인 파괴를 언급을 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혁신 투자를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주주들을 단기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단기 이익 쪽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도태될 거라는 겁니다. 자꾸 이제 할인된 가격의 제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서 부채 부담도 커진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 순환적인 요소를 언급을 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이제 경제가 재개되니까 그 쌓였던 그 소비가 이제 이른바 보복 소비죠.
이게 이제 이걸 따라잡아야 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주문을 많게는 한 3배 정도 했지만 이런 경기 순환적인 요소는 지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 목재하고 철광석 같은 일부 원자재 가격이 최근 정점에서 한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물론 석유 수요는 아직도 2019년 수준에 미달하고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유가가 굉장히 강한데 이것 때문에 수요도 약화될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더해서 ESG 추세하고 전기차 수요 확대 이것도 장기적으로 유가 약세 요인이다. 그러니까 하이 인플레이션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로젠버그 리서치 데이비드 로젠버그 대표도 역시 초인플레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CNBC 26일자에 분석을 했는데 최근의 물가 강세는 그 공급 쇼크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하고 인플레 가중을 너무 걱정하는 것은 과하다고 했습니다. 로젠버그는 그러면서 그 시장이 견고한 실적으로 정당화되는 수준을 넘었다고 본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래서 물론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지만 밸류 측면에서 자기가 볼 때는 주식이 많이 비싸다고 했습니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CNN하고 대담을 했는데 월간 물가 상승률이 올봄하고 초여름보다 조금 둔화됐다. 그리고 어떤 그 누적된 그 상승 요인들 때문에 연간 인플레가 내년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내년 하반에는 진정될 거라고 했습니다. 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스티브 한케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도 세계 역사상 증명된 초인플레는 모두 62차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초인플레를 겪고 있는 국가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 도시 CEO가 그 무책임한 견해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이런 사실관계를 잘 파악했어야 했다고 아주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CNBC는 또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 잭 도시가 그 최근의 대표적인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평가되는 비트코인을 띄우려고 의도적으로 초인플레를 그 부각시킨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리틀 버펫 그 별명을 가진 헤지펀드 매니저 빌 에크먼 케이스를 상기시켰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초기인 작년 3월 CNBC하고 대담할 때 지옥이 오고 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뉴욕 증시를 중단시키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공포감을 바짝 높인 다음에 정작 자신은 기업 부도 가능성에 베팅하는 파생상품에 한 2,700만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근 100배 정도 수익을 낸 걸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에커먼은 당시에 이렇게 공포장을 경고하고 나서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슬그머니 증시로 갈아탔다고 또 상기시켰습니다. 이렇게 인플레 증시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UBS 글로벌 자산관리 마크 헤펠레 CIO 그 다우존스 25일자 분석인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인플레 전망하고 공급 차질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에너지 가격 상승,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의 공급 차질, 또 노동시장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반면에 인플레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다. 다만 현재로선 이런 제약들이 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기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확실하게 확인이 되면은 시장이 잘 헤쳐나갈 거다. 그래서 주가도 계속 탄력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페어리드 스트래티지 창업자 KT 스톡턴 분석인데요. 미국 증시 변동성 지수가 기술적 지지선을 밑돌면은 올 연말까지 시장의 기록적인 탄력이 이어질 거라고 또 이 사람은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이제 그 공포 지수죠. 이게 15를 하향 돌파하면은 이게 증시 강세 신호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새벽에 2.6% 정도 빠졌는데도 16.53 조금 올라갔습니다. 스톡턴은 변동성 지수가 최근 7개월 사이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그 이제 15대가 지지
지지돼 왔다. 그동안 이제 쭉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수가 과매도 상황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지지 압박이 자기는 이어질 거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포지수가 15를 밑돌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낮은 변동성 주기가 연장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변동성 지수는 이달 초에는 25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습니다. 핌코의 요아임 펠스 글로벌 경제자문은 코로나 대유행 전후로 해서 거시경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그래서 코로나 전하고 후에 자산 수익률 상황이 달라진다. 자산 수익률이 많이 낮아질 거라고 이거를 염두에 두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대유행 이전에는 성장률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고 인플레도 목표치를 이제 밑돌았는데 그래서 금융시장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5년은 달라질 거다. 왜냐하면 성장률하고 인플레가 모두 불확실성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거고 그래서 변동성도 커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국가 간 차이도 더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내셔널증권의 아터 호건 수석 시장 전략가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실적 가이던스를 낮추는 기업이 올리는 기업보다 많아질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급 차질하고 인플레 압력, 노동력 부족 같은 역풍이 여전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다만 좀 여유 있는 기업들이 가격 결정력을 갖는 거는 조금 어떤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만 실적 발표가 이들 기업의 장기 투자 계획을 바꾸는 이벤트는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 투자 전략으로 바벨 전략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성장주하고 순환주를 동시에 담으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자에서요. 인플레가 가치주 시대를 뜻할지 모른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비트코인하고 금 그리고 원유 투자가 성공적인 시기이지만 개미들에게 최고의 인플레 피난처는 오랫동안 무시되어온 외면되어온 그 가치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치주 카테고리인 러셀 3000 밸류 인덱스 편입 종목이 지난 5년 평균 80%가 올랐는데 반해서 성장주를 담고 있는 러셀 인덱스는 같은 기간에 100% 이상 올라갔다고 비교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40년대하고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에는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나았다. 그때는 인플레도 꽤 높았다고 해서 되돌아봤습니다. 반면에 공황기였던 1930년대 그리고 1990년 그리고 2010년대 같은 지금 인플레 저인플레 시기에는 정반대 흐름이 나타났다고 비교를 했습니다. 저널은 또 26일자에 별도 기사에서 개미들이 변동성이 큰 밈 주식 대신에 안정적인 ETF로 갈아타는 추세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2분기부터 증시 오림세가 한풀 꺾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빠질 걸로 일각에서는 봤지만 정작 바뀐 건 거래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지난 9월 미국 증시에서 개미들이 244억 달러어치의 미국 주식하고 ETF를 순매수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같은 경우는 279억 달러 정도였는데 거기서 조금 빠지는데 불과했다는 겁니다. 계속 지금 순매수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달 하락장에서는 개미들이 ETF 대형주에 더 몰려든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증권사죠. 이트레이드 10월 조사를 보면요. 개인 투자자의 58%는 3분기 증시가 상승 마감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건 지난 2분기 증시가 오름세로 마감할 거라고 전망했던 72%보다는 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개미들의 투기 물량도 대폭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개미들의 이런 투자 패턴 변화가 9월 변동성 영향 탓이 크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선다이얼 캐피털 리서치 창업자인 제이슨 캐퍼트는 증시의 투기 물량이 대폭 줄었다. 그러면서 공격적인 단타 매매가 더 줄어들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그 기업 실적 발표 그렇게 뭐 나쁘지 않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NG가 보면은 4분기는 그러니까 미국의 GDP가 모멘텀을 회복할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오늘 새벽에 나온 걸 보면요. 그 연준 리더십이 좀 흔들릴 거라는 그래서 금리 인상 경로가 좀 불투명해질 거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2월인데 대개는 이제 연임이 되는데 지금 그 뭐 개인 투자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사람은 안 된다 해서 지금 조금 그게 흔들리고 지금 공석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준 지도부가 조금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불확실성 이거는 좀 악재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 패턴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